나만 당당하고 내가 잘못한 게 진짜 없으면은 수사기관에서 어떻게든 나의 무고함을 알아내서 올바른 처분을 해줄 거라고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요즘은 사법 현실이 그렇지가 못합니다. 저에게 이런 문의를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성범죄를 안 했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성범죄로 생각해서 고소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소나 신고를 당했을 경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표적인 거를 말씀을 드리면요, 잘 생각해보지도 않고 무턱대고 미안하다, 그리고 뭐 기억이 안 난다, 이런 말은 무조건 지양을 하셔야 됩니다.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 거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게 될 수가 있고요, 기억이 안 난다는 것도 나는 기억이 안 나고 상대방은 그렇게 기억이 나서 주장을 한다고 하면은 결국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대로의 사실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종합을 해보면은 어제 내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기억은 안 나는데 미안해, 이게 최악의 이콤보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도 뭐 크게 부담 없이 기소 의견으로 가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이는 두 가지 태도가 있는데 양극단의 사례입니다. 하나는 너무 이게 성범죄로 신고된 거에 대해서 놀라고 위축된 나머지 수사관이나 수사기관에 설설 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 그런 적이 없고요,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전 정말 억울한데, 이렇게 말투부터 굉장히 좀 위축되거나 이렇게 뭔가 죄를 지은 것 같은 바이브를 보이는 분들이 있는데요, 수사기관에서 나한테 출석 요구를 할 때는 이미 상대방이 제출한 고소장 내용을 보고 그분의 진술까지 다 받아둔 상태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어느 정도는 나에 대해서 유죄의 예단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처럼 행동이나 태도를 보이면은 더더욱 안 좋은 인상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런 태도는 지양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 반대로 너무나 내가 무고하고 당당한 나머지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가셔가지고 마구마구 진술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당일날 출석 요구를 한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누구누구씨 오늘 이러이러한 사건으로 누가 당신을 고소를 했는데 저녁에 시간 되시면 잠깐 간단히 진술하고 가시죠 라고 했을 때 당연히 그 상대방이 제출한 고소장의 내용도 한번 보고 거기에 대해서 기억도 더듬어 보고 하고서 준비를 하고 나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뭐 바로 나가서 진술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나가서 생각나는 대로 막 화를 주체하지 못하면서 말을 하게 되면은 사람이라는 게 그 당시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기억이 오락가락 하는 경우도 있고 정리가 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말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뒤늦게서야 뭔가 잘못된 것을 알게 되고 저희를 찾아오시게 되는데 그 경우에는 되돌리기 힘든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당당한 태도를 보이라는 것과는 별개로요, 상대방을 헐뜯고 비난하는 거는 오히려 좋지가 않습니다. 가끔 저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고소인 걔 얼마나 문란한 애인지 아세요? 걔가 어떤 애인 줄 아세요? 막 이러면서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모독하려는 발언을 하고 수사기관에 나가서도 그런 진술을 피의자 신문조서에 담는 분들이 계신데요, 정말 좋지가 않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이냐면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오히려 상대방을 비난한다,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당한 태도와 상대방을 헐뜯는 태도는 구분 지으셔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 그 사건 당시에 혹시 CCTV나 뭐 여러 가지 목격자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걸 1차적으로 확보를 하셔야 되고요, 성범죄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은 증거가 없는 경우도 대부분입니다. 90% 이상이 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그 사건 전후의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정리를 해봐서 전체적인 그림이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됩니다. 사건 현장에 대해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결국 가해자와 피해자 양측의 진술의 신빙성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런 진술의 신빙성은 결국 아주 사소한 디테일에서 갈려지게 되기 때문에요, 작은 부분 하나까지도 다 챙겨서 정리를 해봐야 됩니다.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요, 처음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아주 사소한 부분이 유리한 증거로 작용한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건 현장 자체에 대한 증거는 없는 경우도 꽤 있는데요, 그 앞뒤 정황에 대한 증거는 있는 경우들도 가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택시 안에서 뭐 강제추행이 이루어졌다고 고소된 사건을 경우로 보면요, 택시 안에서 강제추행이 이루어진 장면이 촬영된 건 없겠죠. 하지만 그 택시기사님은 그 현장에 계셨잖아요. 그러면은 그 당시의 분위기나 여러 가지 오고 간 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목격자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취한 상태에서 중간간 당했다고
성범죄라고 해서 고소된 사건의 경우에는 숙박업소로 가는 길까지에 설치된 CCTV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CCTV에 촬영된 피해자의 상태 이런 것들을 봐서 주치 상태를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방금 말씀드린 사례들로 보면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CCTV 영상을 확보를 해놓거나 택시기사와 연락을 해서 진술 녹음을 하거나 사실 확인서를 받아놔야겠죠. CCTV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보관 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지체를 하다 보면 그 파일 자체가 없어져 갖고 확보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요. 택시기사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몇십 명씩 손님을 받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나에 대한 목격 사실이 기억에서 희미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증거들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예, 이거는 CCTV나 목격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범죄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양 당사자의 진술의 신빙성 싸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둘러싼 전후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디테일하게 정리를 해서 숙지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중간간 사건 같은 경우를 보면요, 이 사람과 내가 평소에 어떤 관계였는지, 어떻게 알게 됐는지, 이날로 치면은 어떤 계기로 만나게 됐는지, 1차는 어떻게 누구랑 있었고 어떤 걸 먹었는지, 2차로 어떻게 이동을 했고 어디로 갔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숙박업소까지 갈 때는 어떤 대화를 나누면서 어떤 계기로 가게 됐는지, 숙박업소에 가서 성행위가 이루어졌다면 그 구체적인 모습은 어땠는지, 그리고 그 다음날 혹은 헤어지고 나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상대방과의 관계는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쭉 정리를 해봐야 되고요. 그거 외적으로 이 사람이 지금 나를 왜 고소했을지에 대한 내용도 생각을 해서 수사기관에 진술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그냥 미혼 남성이고 상대방은 기혼 여성인데 불륜관계죠. 이런 경우에 상대방이 불륜 사실을 남편한테 들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남편한테 이제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둘러대면서 고소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 사람이 나를 거짓 고소할 어느 정도의 동기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필요하면 직접적인 구성 요건은 아니지만 거짓 고소의 가능성을 수사기관의 머릿속에 심어주게 되면서 나에게는 유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첫 조사 전에 반드시 상세히 정리가 된 채로 그 이후로 일관성 있게 진술이 돼야 됩니다. 나중에 재판 단계까지 만약에 가더라도 법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경찰 첫 조사 당시의 피의자 신문 조서입니다. 그 이후로 시시각각으로 바뀌거나 디테일이 달라지게 되면은 피의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초기에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거나 선임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마약 사건과 더불어서 변호인 선임을 가장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사건이 바로 성범죄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성범죄 사건은 결국은 양 당사자의 진술의 신빙성 싸움이거든요. 진술의 신빙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진술의 일관성이고요. 이걸 위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디테일한 사실관계를 전부 다 뒤집어서 확인해보고 꼼꼼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작업들은 당장 성범죄 고소를 당한 당사자 혼자서 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작업이기도 합니다. 심리적으로도 불안하고요. 뭐 대표님들 이런 분들도 성범죄로 고소 당하시면 정말 안절부절 못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만 당당하고 내가 잘못한 게 진짜 없으면은 수사기관에서 어떻게든 나의 무고함을 알아내서 올바른 처분을 해줄 거라고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요즘은 사법 현실이 그렇지가 못합니다. 성인지 감수성 개념이 판결에 도입된 이후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을 하지 못하면은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없어진 게 아니냐는 비판도 요즘 많은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에 사회적 명성이나 내 일상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성범죄 사건이라면 반드시 변호인 선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내가 정말로 아무 잘못도 하지 않고 성범죄로 고소당해서 억울하신 분들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현명한지, 어떻게 증거를 확보하고 진술을 해야 올바른 처분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궁금증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연락처를 적어 놓을 테니까 언제든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